이제 또 시작합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 조작하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또 네이버 밴드는 2시간 연속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시간까지 딱 쓰고 껐다가 다시 재접속을 해야 됩니다. 복잡하죠. 자, 이제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32페이지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나오는데요. 요거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오른쪽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두 개가 있어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그래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 이렇게요. 그래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이걸 우리가 흔히 이론적으로는요,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합니다. 기반시설 연동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느 도시의 그 기반시설의 용량하고요, 그 도시의 개발행위의 양, 인구 증가를 초래하는 개발행위의 양을 일치시키는 거. 이때 개발행위 양은 인구 증가를 초래하는 개발행위이기 때문에 같은 말로 인구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의 기반시설의 용량, 도로라든가 학교라든가 공원이나 이런 기반시설의 용량하고요, 그 도시의 그 인구수 있죠? 이것을 일치시켜서 기반시설 부족을 해결하려는 제도, 이게 바로 기반시설 연동제. 법 조문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두 가지 제도. 하나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있고요. 하나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두 개.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뭐냐면요, 어느 도시에 인구를 증가시키는, 인구 증가를 초래하는 개발행위가 집중이 돼요. 개발행위가 집중이 됩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의 건축 같은 게 집중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인구가 증가하겠죠. 인구가 증가하면 기반시설이 부족해져요. 기반시설이 부족해진다. 그래서 학교도 콩나물시루가 되고 도로도 차로 꽉 차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제 기반시설을 늘려주면 되는데, 기반시설을 늘려줄 만한 땅이 없어요. 그리고 땅이 있어도 땅값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기반시설을 늘려줄 수가 없다. 이랬을 때는 이제 기반시설 확충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랬을 때는 이제 인구를 감소시키려는 거예요. 인구 유입을 방지하겠다. 그러면 인구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살인마를 풀어둘까요? 폭탄을 던질 수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건물을 작게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건물을 조그맣게 지으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니까 그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기반시설 부족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건물을 작게 짓는 거, 건폐율이나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는 곳이 어딘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인구는 막 늘어나요. 그러면 기반시설을 같이 늘려줘야 되는데 기반시설 늘려줄 땅도 없어요. 그럼 안 되겠다. 우리 기반시설 못 늘려주니까 인구수를 줄이자. 인구수를 줄이려고 그러면 아파트 한 10층 지을 것을 5층만 짓게 해.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니까 인구가 줄어들어서 기반시설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고요. 이게 생긴 지가 지금 17년 됐습니다만은 아직 지정된 사례는 없다 그러죠. 왜요? 이거 원래 이제 용인 같은데 지정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지정이 되면요. 자, 아파트 20층 짓다가 절반으로 10층만 지어라 그러면요. 아파트가 부족해지죠. 그러면 인구가 감소를 해야 되는데 인구 감소보다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가 돼요? 집값이 올라가거든요. 아파트 값이 폭등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정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개발밀도 관리 구역은요. 처음 이게 이제 제한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아니, 인구가 늘어나면은 어떻게 하든지 기반시설을 같이 늘려줄 생각해야지. 인구가 늘어날 때 기반시설 못 늘려준다고, 아니, 인구 수를 줄여서 기반시설 용량에 맞추겠다. 이런 무식한 제도가 어딨냐. 이렇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이제 시골에 살 때입니다. 저희 동네에 딸 부잣집이 있었어요. 딸이 그때 7명이 그랬을 거예요. 그 집에요. 딸 부잣집. 7타수 무안타. 그 딸 부잣집인데 이 집에요. 방이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하죠.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딸들을 다 시집 보냈습니다. 인구를 줄여서 기반시설 부족을 해결하려는 거죠. 이거나 차이가 뭡니까? 그렇죠? 똑같죠. 그렇지만 시험에는 나오죠. 그래서 우리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이제 요거고,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뭔가? 이거는요. 어느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는 개발 행위가 집중이 돼요. 인구가 증가해. 근데 기반시설이 부족해. 여기는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한 곳이에요. 도로를 추가 설치할 땅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를 추가 설치할 땅도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그러니까 비용 부담입니다.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추가 설치, 학교 추가 설치를 누구한테 시킬 것인가? 요 비용 부담만 문제가 되고, 여기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인구가 늘어날 때 같이 기반시설을 늘려줄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지정 사례가 꽤 있죠. 우리 토평 같은 데 있죠. 토평 같은 데도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한 사례가 있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32페이지 이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그 개념만 먼저 아는 게 중요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자, 32페이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의의가 나오죠.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인구가 늘어나니까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다, 땅이 없다. 대상으로 인구를 줄여서 기반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 핵심 단어 건폐율 용적률 강화가 핵심이에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고요. 자, 지정권자, 특별시장부터 해서 군수까지가 지정권자. 6명 시장 군수가 지정하죠. 왜요? 자, 어느 도시에 기반시설이 부족할 때 기반시설 부족을 해결하려는 제도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어느 도시의 기반시설 부족을 해결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 도시의 행정 책임자, 6명 시장 군수. 절대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아니다죠.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요, 이것을 해결할 책임이 없죠. 그렇죠? 예. 국토부 장관 X, 도지사 X. 예. 그 다음에 여기 지정 대상 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지정해요. 왜요? 건물을 다 지어서 더 이상 개발이 다 끝나서 더 이상 기반시설 설치할 땅이 없는 곳이 어디예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지정한다. 그렇죠? 자, 지정했을 때 효과는요. 원래 우리 법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 줄인다 그랬는데 대통령령에서는요. 건폐율 강화는 안 나와요. 대통령에서는 용적률 절반으로 줄인다.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강화. 예.
그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강화는요, 어느 지역이 용적률이 300%였다, 절반 150%로 줄인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20층 지을 것을 10층으로 줄인다 그런 뜻이에요. 절반으로 줄인다. 예, 절반까지 줄일 수 있고요. 난 지정 기준 나오죠.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 박스 안에 1번부터 해서 4번까지 나오는데 이거 우리 지금 못 외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곳들 있죠. 예, 이런 곳에다가 지정한다. 이 정도 보시고. 예.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의의가 33페이지 나오죠. 의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지역. 요거 시험에 몇 번 나왔죠.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될 수 없다. 이게 시험 문제. 왜?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지역이니까 중복이 안 되겠죠. 자,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인구가 늘어나니까 부족해지죠.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하고 역시 지정권자 6명 시장 군수고요. 자, 지정 대상 지역은요, 지정하여야 하는 곳, 다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뭐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돼서 건물 막 들어서는 곳들이죠. 요거 지금 이해 못 하십니다. 한번 하여튼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곳. 의무적 지정 대상이 아니라도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 절차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합니다. 그렇죠? 지도의 심의 거치고. 예. 왜 주민의 의견을 듣는 이유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요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건물 짓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돈 내라는 거예요. 야, 네가 건물 지으면 인구 늘어나잖아. 기반시설 부족해지는데 돈 내라. 돈 내라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 정치가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를 하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면 1년 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1년 내. 안 했을 때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여러분 민법 시간에 해제 배웠죠? 소구표 있죠? 이때 해제는 실효의 의미를 갖습니다. 문장은 해제라고 되어 있지만 실효의 의미를 갖는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지정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누구한테 부담시키는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이나 증축을 하는 자에게 부담시킵니다. 신축이나 증축할 때. 그러니까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자, 인구가 늘어나는 게 하는 게 뭐예요? 신축이나 증축이 인구 늘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자에게 이제 부담시키고요.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납부 기간은 건축 허가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고 언제 납부해야 되는가? 건물 다 짓고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이것을 납부해야 됩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 우리 세법에 나오는 물납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과 대상 토지로 내거나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 물납도 할 수 있다. 이 정도 내용 이해하시면 충분하고요. 지금은 깊이 있는 공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이 개념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34페이지에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나오고 제목은 도시군 계획시설인데 1번 기반시설부터 나오죠. 그러면 이 기반시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부동산 공법은요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잡는 것부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념을 잡기 위해서 알아둬야 되는 게 바로 여기서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나오잖아요. 자, 기반시설은요 어느 도시에 기반이 될 만한 시설들 있죠. 이것을
메뉴판에다가 써놓은 게 이게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은 뭔가 메뉴판이라는 거죠. 메뉴판. 자, 어느 도시에 기반이 될 만한 시설도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도로라든가 뭐 상하수도도 있고, 그 다음에 공항도 있고, 항만도 있고, 공원도 있고, 뭐 주차장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어느 도시에 기반이 될 만한 시설들이죠. 이것을 기반시설이라 불러요. 어느 도시에 기반이 될 만한 시설들을 기반시설이라고 부르고요. 하나의 메뉴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어느 도시에 기반이 되는 시설이다. 그럼 이 메뉴판을 딱 보고 이제 특정한 도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대전광역시. 자, 대전광역시에서 필요한 기반 시설을 이 메뉴판에서 이제 고르는 거예요. 대전광역시에 도로 필요하죠. 상하수도도 필요하잖아요. 공항이나 항만은 필요 없죠. 대전에요. 공원이나 주차장 필요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 메뉴판 중에서 그 도시에서 필요한 기반 시설을 다 골라서 이걸 설치하겠다고 대전광역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3번에 기반 시설의 설치 있었잖아요. 그래서 메뉴판에 있는 기반 시설 중에서 그 도시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하겠다 결정하면 그때부터 저 기반 시설의 명칭이 바뀌어요. 명칭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겁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된다. 자, 그러면은 도로는요, 기반 시설이다. 그러니까 메뉴판에 있을 때는 기반 시설, 특정한 도시에 설치하겠다고 그 도시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은요, 그럴 때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우리 서울시 자, 도로를 갖다가 도로가 서울시 뺑뺑 돌고 있어. 그러면 이 도로를 서울시 기반시설 이렇게 부르는 게 정확한가요? 아니면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이렇게 부르는 게 정확한가요?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그래야 돼요. 그래서 기반시설은요. 메뉴판에 있는 거고요. 이것을 도시군 관리계획이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리 와 결정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이 기반시설을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기반시설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죠? 네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기반시설에 지나지 않았다. 이름을 불러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반시설 중에서요, 2개 이상 도시를 전제로 할 때 2개 이상 도시를 전제하면 이것을 광역시설 그래요. 광역시설 그럽니다. 광역시설 이게 뭐예요? 광역시설 이게 무슨 뜻이죠? 자, 도로가요. 남양주에서만 뺑뺑 돌고 있다. 근데 이 도로가 옆에 있는 양주로 넘어갔다. 그 뭐예요? 2개 이상 도시를 전제로 하죠. 그러면요, 이것을 광역시설 그러는 거예요. 도로가 2개 이상 도시 지나갔다? 그때는 광역시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 도로를 갖다가 공공용으로 이용한다. 자, 도로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쓰죠. 그렇죠? 공공용으로 쓰잖아요. 도로는요. 이럴 때는 이것을 공공시설 그러는 거예요. 공공시설이라 불러요. 그다음 저 도로가 재개발이 같은 정비구역 내에 있다. 정비구역 내에 있어요. 재개발하는 정비구역 내에 있다. 그러면 저것은 정비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이다. 그래서 정비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로 하나만 해도요. 도로가 어느 도시에 기반이 된다는 의미에서 메뉴판에 있을 때는 저것을 기반시설. 그 도로를 어느 도시에 설치하겠다고 그 도시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2개 이상 도시를 지나간다. 광역시설, 공공이 이용한다는 의미에서는 공공시설, 정비구역 내에 있으면 정비기반시설. 같은 도로라도요, 5개 명칭으로 막 불리네요. 이런 것들 어떤 분들은 헷갈린다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도로 하나를 갖다가 저렇게 5개로 부르니까 너무 헷갈린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강의를 하는데 학원에 누님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세상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니까 저 헷갈려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대개 자녀분들이 있습니까? 자녀분들이 있대요. 그러면 자녀분들이 본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엄마라고 불러요. 그러면 혹시 자녀분들 학교에 가면 뭐라고 부르죠? 학부모님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 시댁에 가면요, 자기를 며느리라 부른대요. 같은 분인데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자기를 혹시 부르면은 혹시 본인 스스로 내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렇게 헷갈리냐고 그랬더니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도로도 바라보는 기준에 따라서 저 5개 명칭으로 막 불리잖아요. 그래도 도로 입장에서는 내가 누군가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바라보는 기준에 따라서 똑같은 시설도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는 거, 이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34페이지 기반시설의 종류가 나와요. 이거 지금까지 시험에 한 10년간 한 7, 8번 나왔죠. 자주 나옵니다. 기반시설의 종류. 그럼 이 기반시설 종류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체크해 드리는 걸 몇 가지 중심으로 보시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 기반시설의 종류, 거기 1번의 교통시설부터 7번의 환경기초시설까지 있잖아요. 근데 거기 활자가 조금씩 다르죠. 자, 이 활자가 왜 다른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요. 댓글창에다가. 댓글 달아보세요. 왜 기반시설의 종류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활자가 어떤 작은 활자도 있고 큰 활자도 있고 왜 활자가 다른 것인가? 1번 박 선생이 오려 붙이기를 해서 그렇다. 2번 뭔가 깊은 뜻이 있어서 어느 쪽인가? 1번 박 선생이 오려 붙이기를 했다. 2번 뭔가 깊은 뜻이 있어서 어느 쪽인지 한번 맞춰주십시오. 귀찮아서 오려 붙이기를 했다. 박 선생 귀찮아서 오려 붙이기 했다. 아니면은 뭔가 깊은 뜻이 있어서 활자가 다를 것이다. 어떻을까요? 민권기님 뭔가 중요해서, 김노아님 2번, 정중길님 칸이 모자라서, 아주 뭐 충격적인 답변 나왔네요. 정중길님은 다음에 우리 오프라인에서 만날 때 누구인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아주 뭐 대단한 이 감각이시네요. 조은정님 2번, 석순자님 2번, 김주연님 뭔가 깊은 뜻이 있어서, 그렇죠. 자, 한번 보시면은 왜 깊은 뜻인지 알 겁니다. 일단 거기 이제 우리 활자 있잖아요. 활자가 좀 크게 돼 있는 거 있죠. 활자가 좀 크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다른 시험,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말고 다른 시험에 출제가 돼서 앞으로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활자가 큰 것은 공인중개사 시험 말고 다른 시험에 우리 출제위원 교수님이 출제했던 것은 활자를 크게 했어요. 그 다음에 활자 작은 것은요, 이미 중개사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왔던 것도 물론 공부해야 되지만 앞으로 나올 것들이 있죠. 이것도 체크해야 되거든요. 왜? 냈던 것도 안 내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활자 크게 해놓은 것은 교수님들이 다른 시험에 냈던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시는 우리 학우님들이 많네요. 자, 여기 보시면 먼저 교통시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학생이면은 도로나 철도, 교통시설 다 알죠? 우리 체크할 거. 주차장 체크하세요. 주차장. 맨 밑에 7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폐차장 나오죠. 같은 차장으로 끝나는데 주차장은 교통시설이고 폐차장은 환경 기초시설이죠. 기초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교통시설에 철도는 있는데 여기 궤도라고 있죠. 자, 궤도.
궤도가 뭔가요? 자, 궤도가 뭔지 아시는 분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거 맞히시는 분 제가 체크해가지고 밖에 우리 미녀 실장님이 계십니다. 촬영장 밖에 여기 강실 밖에 미녀 실장님께서요. 도실장이라고요. 예, 절세 미녀죠. 예, 우리 도실장님께서 이름 적어 놓을 거예요. 자, 궤도가 뭔지를 맞히시는 분 다음에 우리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요. 그때 제가 뭔가 맛있는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실장님께서 체크하실 텐데 궤도가 뭘까요? 예. 예. 자, 조정은님 철도 그러셨는데 지금 거기 보세요. 교통시설에 이미 철도가 있잖아요. 철도가 있는데 또 궤도라고 쓴 것은 궤도하고 철도는 다르기 때문에 궤도라고 쓰는 게 아닐까요? 조재익님 광물을 캘 때 거의 비슷합니다. 90% 정도 답변. 조재익님 조재익님 사진 안 보입니다만은 우리 절세미녀 도실장님께서 이름 써놓을 겁니다. 예, 그렇죠. 광물 캘 때 이거 90% 정도 맞아요. 예, 그래서 기차 레일은 철도지, 그렇죠? 김태현님, 예, 우리 김태현님이 예, 사진만 이쁜 거 아닙니까? 예, 김태현님 올려놨는데, 자 그러면은요, 제가 설명드린 혹시 여러분 레일바이크라고 알아요? 레일바이크? 우리 정선에 가도 있고요, 저 양평에 가도 레일바이크 있죠. 레일바이크가 그 사업 허가서를 보면요, 궤도 설치 허가예요. 레일바이크 사업 허가서는요, 레일바이크 허가라고 안 써 있어요. 궤도 사업 허가로 돼 있어요. 레일바이크 바로 궤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차가 다니던 철도가 있는데 철도역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철도역을 폐쇄하죠. 우리나라 철도역은요, 사람이 좀 줄어들면 바로 폐쇄하는데, 예전에 제가 일본 뉴스를 들었습니다. 일본에요, 그 철도역이 이제 폐쇄된다고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철도역에 손님이 한 명이었대요. 여고생 한 명이 그 역에서 철도를 타고 학교를 등교하는 거예요. 이 역이 없어지면 그 여고생 한 명이 학교를 갖다 못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의 학생을 위해서 철도가 3년간 운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학생이 이제 대학교 입학하면서 그 동네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학생이 졸업하는 그날 이제 철도역을 폐쇄했다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철도역 폐쇄하고 나면은 그 레일을 뜯어내기 아깝잖아요. 그러면은 그 레일을 갖다가 이제 궤도라고 명칭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레일 바이크를 하는 거죠. 궤도 사업이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궤도 바로 궤도가 뭐니까 무슨 무한궤도 막 그러는데 그거는 무슨 그룹 이름이지, 무한궤도.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시설이 있잖아요. 공간시설, 5개 나오잖아요. 다른 시험 이거 냈어요. 우리 출제위원께서요. 공 가지고 놀기 좋은 데 있죠. 5개. 공간시설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공간시설. 공 가지고 놀기 좋은 곳인데, 자, 그러면 4번에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체육시설 나오죠. 체육시설. 자, 공 가지고 놀기 좋은 곳은 사실상 체육시설인데, 체육시설은 공간시설이 안 나와요. 예. 이거 체크하셔야 되고. 유통공급시설에 보시면은요, 이거 다른 데 시험에 나왔죠. 거기 수도 있죠. 수도. 체크, 수도. 수도 유통공급시설이에요. 7번에 하수도 보세요. 하수도는 뭐예요? 환경기초시설이다. 시험 문제죠. 그 다음에 유통공급시설에 보시면요, 시장 나오죠. 시장이 유통공급시설이에요. 그래서 석순자님, 혹시 대개 애들이 엄마 어디가 그러면요, 엄마 유통공급시설 갔다 올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순자님. 예. 그 다음에 우리 공공문화체육시설은 대개 여러분들이 가기 싫어하던 데가 나오죠. 학교 같은 거 있죠. 예, 이거 나오고. 자, 방제시설 우리 체크하셔야 돼요. 3개. 예. 방제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3개 체크하셔야 돼요. 자, 하천이 왜 방제시설일까? 홍수가 났죠.
뭐 하천으로 물을 흘려 보내야지만 홍수를 막을 수가 있죠. 그게 방제 시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저수지, 저수지 있죠, 저수지. 가뭄에 대비해서 이제 저수지가 필요한 거죠. 저수지. 역시 그래서 가뭄에 대비하니까 방제 시설이고, 유수지가 있는데, 자, 유수지가 뭘까요? 또 아시는 분 댓글 한번 남겨줘 보세요. 우리 도실장님께서 정답 맞히시는 분 이름 적고 있습니다. 자, 유수지가 뭘까? 유수지. 한번 댓글 한번 남겨줘 보십시오. 유수지. 예. 자, 유수지는 상당히 많은 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강력한 예상 문제가 유수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괜히 댓글 남기라 그러지 않아요. 강력한 예상 문제 같은 거 우리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죠. 자, 민권기님, 물이 흐르는 곳. 50점. 예, 50점. 민권기님 50점입니다. 예, 물이 흐르는 곳, 유수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했는데, 이 물이 흐르는, 다른 분들은 전혀 답변이 없으시네요. 예.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요, 우리 예전에 저는 이제 어려서, 저는 나이가 어리잖아요, 제가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 우리나라의 그 산업단지를 이제 많이 지었다 그럽니다. 구미 산업단지 이런 거, 창원 산업지였는데요. 그때는 산에 나무도 없고요. 우리가 하수도 시설이 안 좋았어요. 장마철에 폭우가 내리면은요, 이 산업단지가 물에 잠겨버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계는 물에 한 번만 잠기면 다 버려야 되거든요. 나라가 망하는 거. 나라의 산업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주변에다가요, 물을 가둬놓는 창고 같은 걸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폭포처럼 산업단지로 막 내려와요. 야, 저러면 이제 산업단지 물에 잠기겠는데? 이렇게 했는데 산업단지 주변에 오던 그 물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어디로 흘러 들어간 겁니까? 유수지로. 이게 바로 유수지예요. 바로 재해를 예방하는 거죠. 순식간에 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유수지로 물이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수지는 바로 재해를 예방하는 방제 시설이 된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건위생시설하고 환경기초시설이 있는데, 보건위생시설은 제목은 멋지죠, 그렇죠? 제목은 멋진데, 예. 석순자님, 평지나 넓은 강. 조정은님, 물을 가둬두는 곳. 조정은님이 정확하시죠, 그렇죠? 예. 조정은님 정답. 예. 자, 보건위생시설은 제목은 멋진데 종류는 다 죽는 데예요. 죽는 데입니다. 장사시설. 장사시설 안에 이제 뭐 화장장, 납골당 이런 게 들어가요. 장사시설. 물건 파는 데 아닙니다. 예. 다이죠. 다이 하는 데죠. 다이. 도축장 역시 죽는 데죠. 종합의료시설 갖다 또 많이 죽죠. 그래서 보건위생시설은 다 죽는 데입니다. 죽는 데. 보건위생시설. 이제 환경기초시설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서 이제 체크할 게 있어요.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작년에 신설됐는데 출제 예상 문제예요.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은요, 절대 환경기초시설이고 방제시설이 아니다. 그것이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자, 밑에 이제 기반시설의 종류도 설명드렸고요. 밑에 이번에 도시군 계획시설의 뜻 나오죠? 이미 설명드렸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뭐예요?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뭐라 그랬어요? 메뉴판. 메뉴판에서 골라서 설치 결정을 뭐가 돼요? 도시군 계획시설. 예. 공공시설은 뭐예요? 예. 공공용시설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2절에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권, 이거 진짜 어려운 거라서 이번 달 우리 기초 강의 때는 여러분들이 그 개념만 좀 들어두시면 충분합니다. 개념, 절대로 내용 전체를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개념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개념만. 예. 자, 우리 개념만 다 풀어서 쓰면은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갖다가 좀 풀어서 놨거든요. 우리 법조문에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법조문에 있는 거고, 근데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권은요, 우리 헌법재판소가 있거든요. 헌법재판소 판례 때문에 이것을 만들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판례가 나와가지고 그 판례에 따라서 만든 제도가 바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판결문에서 썼던 단어가 이거예요. 썼던 문장이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라는 말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썼고, 이 판례는 우리나라 모든 출제위원들이 다 외우고 있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무심코 시험에요. 어떻게 냈냐 그러면 법 조문에는 장기 미집행이라는 말이 없는데 쓰신 거예요. 출제할 때 우리 기출문제 보면 나와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이 말을 수업 시간에 저한테 들었던 분들은 당황하지 않는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장기 미집행이 뭐야? 이러다가 또 문제 틀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무심코 쓰신 단어인데 문제에서 우리가 찾지를 못했던 거죠. 자, 이 매수 청구권 뭐냐 그러면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가 이제 경기도 이제 성남시죠. 성남시. 우리 경기도 성남시는요, 부동산 관련 판례를 아주 많이 만들어낸 도시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례, 대법원 판례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유가 성남시는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그 법 있잖아요. 도시계획법 있죠. 처음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 공법 도시계획법으로 처음으로 만들어 본 도시가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는요, 지금의 그 신도시의 개념이 아니라, 성남시는 지금의 신도시 개념이 아니라, 저는 이제 어려서 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 예전에 청계천에 그 맑은 물이 흘렀다 그럽니다. 청계천에. 근데 청계천 주변에는요, 무허가 판잣집들이 많았대요. 근데 서울이 이제 재개발이 되면서요, 무허가 판잣집을 다 철거했답니다. 이때 철거당한 철거민들이 이주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철거민들이 이주해 간 곳이 경기도 성남시예요. 그래서 성남시는요, 철거민들이 대거 이주해 가가지고 만드는 도시가 되고요. 성남시의 특징은 평지가 별로 없어요. 다 언덕으로 돼 있죠. 그리고 작은 면적, 한 20평도 안 되는 작은 면적에 다가구 주택을 막 지어놓은 곳이 성남시입니다. 바짝 붙여서 다 지었어요. 주택을. 그 예전에 그 성남시에요, 주택가에 도둑이 들었는데요, 옥상을 뛰어넘고 도망갔대요. 옥상을 뛰어서. 다 붙어 있으니까. 예. 근데 그 성남시가요, 70년대하고 80년대 초까지는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자, 1번 활기차다, 2번 우울하다. 어느 쪽이었을까요? 분위기가요. 자, 70년대와 80년대 초반까지 성남시의 분위기 1번 활기차다, 2번 우울하다. 어느 쪽이었을까요? 예. 아무래도 좀 우울한 분위기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 제 사촌 누나가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촌 누나가 있는데요, 그 누나가 이제 시집 가려고 선을 보러 나갔습니다. 남자가 어디 사세요? 저 성남시 상대원동이에요. 남자가 다시 안 만나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랬는데 지금은 그 성남이 엄청 발전했죠. 왜요? 성남시 분당구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예, 조정은님 1번. 조정은 우울하다. 우울하다. 그렇죠? 우울하죠. 당연히. 예. 근데 지금은 경기도 중에서 수도권에서요, 재정 자립도가 거의 1등에 가까운 데가 성남시죠. 90% 넘어요. 재정 자립도가요. 바로 분당 신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주 활기찬 도시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서 만들던 이 성남시가요. 우리 경험이 없었잖아요. 예전에는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잘못 적용한 것이 많아요. 법을 잘못 적용해서 성남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그것을 몇십 년 지나고 깨달아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막 그런 거죠. 그래서 판례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부동산 관련 판례가 제일 많은 데가 성남시죠. 자, 이 성남시입니다. 이제 서울에서 인구가 막 유입돼 들어와요. 성남시에. 이렇게 도로가 필요하죠. 이렇게 도로 막 뚫었습니다. 성남시에 이렇게 도로 뚫고. 자, 이 땅이 이제 갑이라는 사람, 갑 소유의 땅인데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제 학교 같은 게 부족해지잖아요. 도시계획시설이에요. 그래서 개인 사유지라도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개인 사유지인데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결정고시라는 겁니다. 가장 흔한 게 학교니까 우리가 학교라 그럴게요. 학교 설치하겠다고 결정고시한 거예요. 개인 사유지에다가. 그러면 이제 갑은 자기 땅이라 할지라도요. 자기 땅에 곧 학교가 설치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땅에 학교가 설치될 때까지 자기 건물 못 지어요. 그리고 학교가 설치가 딱 되는 순간 땅을 소유권을 넘겨줘요. 성남시에다가. 그리고 땅값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갑은 자기 땅의 땅값을 언제 받을까? 학교가 설치가 돼야지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학교 설치한다고 결정 고시했죠? 그러면 이제 저 땅은 뭐가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가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바로 학교 부지가 되는 거고요. 이럴 때 이제 행위 제한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행위 제한이 적용이 돼요. 어떤 행위 제한? 갑은 자기 땅이라 할지라도 장차 학교가 설치될 예정이죠. 그러니까 학교 외에 다른 건축물에 신축 금지, 증축도 금지, 개축이나 재축도 금지, 공작물 설치도 다 금지가 됩니다. 못 지어요. 왜? 곧 학교 설치될 예정이니까. 그래서 자기 땅에 건물 못 짓고 기존의 자기 땅에 자기가 지어놓은 건물이 있다고 해도 그 건물은 학교가 설치가 되면 철거 예정이죠. 그 태풍에 지붕이 날아갔다 할지라도 개축, 재축 못해요. 왜요? 곧 철거될 건물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학교 부지로 지정해 놓고 나서 한 6개월쯤 있다가 이제 학교가 설치가 된대요. 그러면 저 땅 주인 갑은요, 이런 행위 제한 한 6개월 정도 받는 거 이거 참을만 하지 않습니까? 참을만 하죠. 그렇죠? 참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6개월이 아닌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학교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자, 멀쩡한 남의 땅을 학교 설치한다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만들었어요. 학교 부지 만들고. 그러면 자기 땅이라도 건물도 못 짓고 공작물 설치도 못 하는데 6개월도 아니고 10년 이상 학교 부지로 지정만 해놓고 찜만 해놓고 학교 설치 안 하는 거예요. 땅값은 언제 받는다 그랬어요? 학교가 설치가 돼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땅값은 10원도 못 받았고 자기 땅은 현재 행위 제한 때문에 건물도 못 짓고 자기 건물이 지난 태풍에 지붕이 날아갔다 할지라도 개축이나 재축을 못 해요. 지붕 없이 별을 보면서 자야 돼요. 별을 해는 밤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자, 이럴 때 이 갑이요. 이제 손실보상을 청구한 겁니다. 손실보상 해달라. 그랬더니 당시 도시계획법에는요. 이런 경우에 손실을 보상해 주는 규정이 없었어요. 손실보상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미안하다. 네가 억울한 건 알겠는데 법에 너 같은 사람 손실 보상해 주란 말이 없다. 미안하다.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987년도에요. 헌재가 생겼어요. 헌법재판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대통령 탄핵 심판도 하죠. 헌법에는 손실 보상을 해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법은요, 이 헌법에 위반됐죠. 헌법에는 재산 손실 입은 사람 손실 보상 해주라 돼 있고, 도시계획법에 손실 보상 규정 없으니까 도시계획법이 헌법에 위반된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법률 심판을 저 갑이 청구한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저 갑한테 네 말이 맞다 그런 겁니다. 저 갑이라는 분이 아줌마예요. 저 아주머니한테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그렇지만 맞으면 위헌 판결해서 저 법을 무효로 시켜야 되는데요. 위헌 판결하게 되면요, 법이 순간 없어지거든요. 없어지면 혼란 생기잖아요. 그래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헌 판결 대신에 법을 개정하라는 판결을 내려요. 이것을 헌법 불합치 판결이라 그럽니다.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한 거예요. 헌법 불합치 판결이 뭐예요? 위헌 판결 대신에 법을 개정해라. 그러면 어디가 위헌인가 했더니 이 사람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상 규정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보상 규정을 신설해라 듭니다. 이때 보상 규정으로 신설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요 매수 청구권이에요.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보상 방법이에요. 이때 헌법재판소에서 보상은 현금 보상만이 보상이 아니다. 땅을 사가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해 주는 것도 보상의 방법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헌법재판소 판례 때문에 요 매수 청구권을 만든 겁니다. 우리는 이번 달에는 요 만들어진 과정하고 그 의의만 기억하겠어요. 의의 간단한 것만 보세요. 의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매수 청구권의 의의.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이걸 줄여서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그래요. 학교 설치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내에 그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학교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학교 설치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 부지, 학교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6명 시장 군수에게 차라리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목이 대인 토지 뒤에 가로가 있죠. 그 토지에 건축물이나 정착물이 있을 땐 그걸 포함해서 사가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가로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봐요.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요, 땅에다가 삽질할 때가 착수하는 게 아니야. 삽질하기 전 단계가 착수야. 실시계획 인가가 착수라 보는 겁니다. 너무 어렵죠? 들어만 두세요. 10년 내 사업 안 했으면은요, 그러면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요 이런 일이 있었죠. 여기가 학교 부지인 거예요. 여기 신혼부부가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신혼부부 이사 와서 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길 건너편에 초등학교 설치가 될 학교 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얘 크면 길 건너편에 초등학교 보내면 되겠다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제가 커가지고요 군대 가서 휴가 나왔습니다. 엄마 학교 설치됐어요? 아직 설치 안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러면 걔가 커서 군대 갔다 올 때까지 학교 설치가 안 된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요 개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매수 청구권은요,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배우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인데, 우리 부동산 공법에는요, 형성권이 없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박기인 우리 원장님께서 뭐 우울하다, 가끔 보니까 왜 우울한지, 암기 코드인가 이렇게 했는데 뜬금없이 들어오셔서 채팅창을 남겨주셨네요. 뜬금없이 들어오셔가지고. 예.
자, 우리 매수 여부 결정할 때 매수 청구권, 우리 공법에는요 형성권이 없어요. 민법에만 형성권이 있습니다. 형성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형성권이죠. 이제 공법에는요 형성권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없어요. 공법에는요. 공법에 있는 청구권은 다 단순한 청구권입니다. 형성권이 없습니다. 예. 자, 그래 가지고요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했을 때 무조건 매수가 되는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거절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번에 매수 여부 결정. 매수 청구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한다. 살까 말까 결정 6개월 내. 만약에 사기로 결정했을 때는요 2년 내에 실제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기억할 수 있죠? 살까 말까 결정 6개월 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실제 매수는 2년 내에 매수를 하게 되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예. 매수 대금의 지급 나왔죠. 대금은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좀 있으면은 이제 우리 설날이 또 돌아올 텐데 크리스마스도 있죠. 자,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 이제 이번 달에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선물 뭐 받고 싶은지 전국의 가정주부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1위가 뭘까요? 자, 우리 가정주부들 답변 남겨주십시오. 자,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싶은 거 1위가 뭘까? 답변 남겨주세요. 우리 가정주부들. 예. 가정주부들 답변 남겨주십시오. 1위가 뭐였을까요?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 1위. 예. 조정은님 현금 정답이네요. 도경현님 돈. 이건 돈이 뭐야? 좀 유식하게 현금이라 그래야지. 우리 그 도실장님은 얼굴만 이쁩니다. 그렇죠? 예. 볼 거는 얼굴밖에 없죠, 사실요. 예. 석순자님 돈. 순자님도 돈이라 그랬어. 예. 박기님 뭐 잠. 예. 우리 원장님은 잠 그랬는데 조은정님 또 유식하다게 또 머니 그러네요. 머니. 자, 그러면 이제 더 어려운 문제. 두 번째로 받고 싶은 게 뭘까요? 자, 두 번째로 받고 싶은 거. 예. 가정주부가 크리스마스 날 받고 싶은 선물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 받고 싶은 게. 예. 첫 번째는 현금 정답입니다. 현금. 영어로는 money라 그러죠. 예, mon. 우리나라 말로는 돈. 예. 두 번째는 뭘까요? 예. 휴가를 받고 싶다. 조정훈님은 이제 가사 노동에 시달리시는 것 같은데 여행. 조재익님 대단하십니다. 건물. 대단합니다. 역시 우리 조재익님 같으신 분이 부동산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의 스케일 차이죠. 건물 받고 싶다. 크리스마스 선물 뭐 사줄까? 와이프가 남편한테 건물 하나 사줘. 멋지지 않습니까? 예, 건물 대단하시네요. 예. 외식. 두 번째가 그 상품권이었습니다. 상품권. 그리고 이제 가정주부가 제일 받기 싫은 게 뭐냐 그러면요. 스카프. 그 다음에 또 받기 싫은 게 있어요. 음반 CD. 음악 CD.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나 부인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요. 스카프에다가 음반 CD 싸서 포장해서 주세요. 우리 아저씨들. 예.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물어볼게요. 자, 매수 대금은 뭘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현금. 시험 계속 나왔죠. 현금 지급이 원칙이라고. 근데 예외적으로 현금 대신에 채권. 이때 채권 이름이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에요. 채권으로 대금 지급할 수도 있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젠가 그 가로 2번 보세요. 1번 또는 2번인데 예.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자, 내가 매수 대금 땅값을 성남시가요 현찰 주려고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토지 소유자가 저 현찰 싫어요. 채권으로 주세요. 이때 그 성남시는 어떤 생각할까요? 이런 분 있습니까? 우리 민법 용어로는요 피성년 후견인이라 그러죠. 민법의 고상한 용어는 피성년 후견인. 옛날에는 금치산자. 우리 흔히 말하는 게 무슨 똘 그러죠, 똘. 예. 예, 그렇지만 법에서는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는 속으로 이거 이상한 애인데 하면서 그냥 원하는 대로 현금 대신에 채권 줄 수 있다. 시험에 나왔죠. 또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는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에 살지 않는 사람을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그래요.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3천만 원 초과할 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거 진짜 웃긴 거예요. 여러분요, 학교 부지가 몇십 평 규모일까요? 몇천 평 규모일까요? 몇천 평 규모지, 학교는. 학교 부지가. 성남시의 그 학교 부지 몇천 평 규모고요. 학교는 보통 도시 안에 있죠. 이 땅값 제일 싼 게 평당 1,000만 원 가요. 그러면 학교 부지 수천 평 중에서 몇 평을 현찰로 주겠다는 거야? 3평. 나머지는 다 채권으로 지급하겠다. 3천만 원 초과할 때까지,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을 주겠다. 이 3천만 원을 갖다가요, 2천만 원 써가지고 시험에 3번이나 나왔죠. 같은 분이 출제하셨어요. 이 교수님은 2천만 원에 뭔가 맺힌 게 있는 것 같아요. 시험만 내면 매일 2천만 원 내요. 똑같은 분인데. 예. 그래서 우리가 3천이다. 3천만 땡겨줘. 그러는 거죠. 자, 5번의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은 상환기간 10년 내, 현찰로 바꿔주는 게 10년 내 바꿔주고, 발행 절차는 그런가 보다 지방재정법, 매수 절차, 매수 가격은 공시법, 매수 청구, 내 땅 사가는데 안 사갔다. 그랬을 때는요,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땅 주인이 본인이 꼭 필요한 시설들이 있어요. 3층 이하 단독주택, 3층 이하 1종 근생, 3층 이하 2종 근생 지을 수 있는데 2종 근생 중에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2종 근생 있죠.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 그리고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내 땅 사가 그랬는데 안 사간 거예요. 거절하거나 산다 그래놓고 2년 내에 사지 않았다. 그럴 때는 땅 주인이 자기가 필요한 이런 자질구레한 건물은 짓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허가 내준 적은 없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8번 계속 나왔죠. 매년 현재 4년 내리 나오고 있는 거. 20년 지날 때까지 설치 안 했을 때는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실효. 학교 설치한다고 결정 고시해놓고 10년 내에 학교 설치 안 했을 때는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20년 내에 학교 설치 안 했을 때는 아예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학교 설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실효가 됩니다. 요거 현재 4년 내리 시험에 나오고 있죠. 20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국토계획법 마지막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볼 겁니다.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